당시 B-29 폭격기 승무원들은 5000피트 상공 위에서도 산소 마스크를 벗지 못했습니다. 시상에서 인육이 타는 역겨운 냄새를 참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원자폭탄은 정말 끔찍한 무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원자폭탄이 실전에 쓰인 것이 딱 2번 있었습니다. 그 대상은 바로 일본.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자폭탄이 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와서 감사합니다. 이 발언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이 투하된 직후 미 트루먼 대통령이 했던 발언. 지난 컨텐츠에서도 다뤘지만 미국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핵폭탄을 투하하면서도 사전 경고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사전 경고를 안 한 것도 충격적인데 트루먼 대통령의 충격적인 발언은 또 있었습니다. 나는 원자탄을 일본에 투하하는 데 있어서 일말의 주저함도 밤잠을 설치는 고민조차 전혀 하지 않았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자 인권을 고려하는 국가라고 알려져 있는 미국. 그 미국의 대통령이 끔찍한 무기인 원자폭탄을 민간인을 대상으로 투하하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진주만 공습으로 비겁하게 미국의 뒤통수를 친 일본에 대한 복수심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빨리 전쟁을 끝내버리겠다는 열망 때문이었을까? 설사 그렇다 쳐도 민간인을 대량으로 살상하는 것에 대한 윤리적 문제를 조금도 고민하지 않았다는 이 발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트루먼 대통령의 이런 발언엔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연합국은 원자탄 투하 훨씬 이전부터 민간인 대량 살상을 전쟁 목표로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즉, 전쟁 승리를 위해서 군대뿐 아니라 후방에 있는 민간인을 일부러 없애는 것이 바로 연합군의 전략이었던 것. 특히 미국의 경우 1945년 3월부터 일본이 항복하는 8월까지 민간인을 없애는데 정말이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기간 미 육군 항공대는 수도인 도쿄뿐 아니라 일본의 도시들을 매일같이 로테이션 해가며 맹폭격을 가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히로시마 원폭 투하 이전에 무려 67개의 일본 도시들이 이미 불타버린 상태였습니다. 어찌 보면 원자탄은 B-29 폭격기 300대가 했던 것을 폭탄 하나가 한 것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1945년 3월 제21 폭격기 사령관으로 임명된 커티스 르메이의 전후 회고. 그는 3월 9일에서 10일 밤 도쿄에서 수많은 사람을 살상했다. 그 숫자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살상된 사람보다 많다. 커티스 르메이는 굳이 원자탄을 쓰지 않고도 재래식 폭격만으로도 일본을 항복시키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말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생각은 커티스 르메이뿐 아니라 메가더, 아이젠하워, 아널드, 니미치 등 수많은 육해군 장성들도 똑같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핵폭탄은 일본이 항복하는 계기를 만들어줬을 뿐 일본 항복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은 미국의 어마어마한 재래식 공중폭격이었던 셈. 원자탄 투하에 일말의 주저함도 없었다는 트루먼의 발언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또한 트루먼 혼자만 이렇게 생각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원자탄에 의해 일본의 무고한 시민이 대량 살상당하면 안 된다는 윤리적 고민을 하는 미국 내 인사가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미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윤리적 문턱을 넘어도 한참 넘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전쟁에서 민간인 대량 살상이 정당하고 필수적이라고 간주하는 이런 비윤리적인 사고는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 고대 시대부터 전쟁은 남자는 모두 죽이고 여자는 잡아가는 형태의 극단
극단적인 폭력이 당연시되었던 행위였습니다. 그러다가 30년 전쟁을 거치고 나서야 전쟁의 야만성을 줄여야 한다는 각성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쟁에도 넘지 말아야 할 윤리적 선이 있다. 그런데 1800년대 초반 나폴레옹 전쟁과 산업혁명을 거치며 이런 윤리적 의식마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나폴레옹 전쟁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대규모 국민들을 강제로 징집하는 국민 개병제를 가져왔습니다. 중세의 전쟁이 주로 용병들에 의해 치러졌던 데 반해 나폴레옹 전쟁 때부터는 대규모로 국민들을 징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구나 산업혁명이 시작되며 총과 대포가 대량으로 생산되었고 철도까지 등장하여 대규모 군대를 빠르게 전선으로 이동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이때부터 전쟁은 단순히 왕과 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뜨거운 애국심을 갖춘 전 국민이 참전하는 국민전쟁이 되어버렸습니다. 1939년 9월 2차 대전이 시작되자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교주인국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민간인이 사는 도시에 대한 폭격을 하지 말자고 애타게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한 것은 전쟁이 격화되면서 이런 호소는 말 그대로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다는 사실. 유럽에서 영국 공군도 독일에 대해 인정사정 없는 폭격을 해댔지만 미국의 대규모 전략 폭격은 유럽보다는 일본이 주무되었습니다. 유럽 국가들보다 화재에 더 취약했던 일본. 목조로 된 집들이 빽빽히 밀집되어 있던 일본의 도시들은 한 번만 불이 붙어도 전 도시로 불이 번져나가는 구조였습니다. 미군은 1923년 간토 지방에서 대지진과 그에 따른 화재로 일본에 엄청난 피해가 있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미군은 이때의 살상 효과를 그대로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이 작전의 책임자가 바로 커티스 르메이. 그는 격추당할까봐 무서워 비행 대열에서 이탈하는 조종사가 있으면 절대 놔두지 않고 군법회의에 회부했습니다. 또한 그는 목표 지점을 향해 어떠한 회피기동도 없이 똑바로 날아가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즉 가장 짧은 동선으로 날아가 임무를 완수하는 것을 최우선시했던 것. 드디어 1945년 3월 9일 도쿄 대공습이 시작되었습니다. 요격을 피할 수 있는 고고도 비행이 아니라 저고도로 비행하라. 목표 지점까지 일직선으로 날아가라. 전투기 호위도 하지 마라. 폭격기 내부에 기관총 탄환도 싣지 마라. 이것은 정말 도박과도 같은 위험천만한 명령. 커티스 르메이의 머릿속은 오직 한 가지뿐. 무게를 가볍게 해서 최대한 많은 폭탄을 실어야 한다. 그래서 최대한 많이 도쿄를 불태워야 한다. 그는 이 위험한 명령이 잘못될 경우 혼자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때문에 그는 명령에 대한 세부 사항을 상부에 일절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대성공. 300대가 넘는 B-29 폭격기가 일시에 폭탄을 투하했고 때마침 시속 45km의 강풍까지 불면서 불이 사방으로 번졌고 도쿄는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미 육군 항공대 조종사들은 수백 킬로 밖에서도 불타는 도쿄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당시 지상의 온도는 무려 1800도. 도심에 흐르는 운하의 물은 펄펄 끓었고 아스팔트마저 녹아내렸습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총 8만 명이 사망하고 4만 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건물 25만 채가 붕괴했습니다. 당시 B-29 폭격기 승무원들은 5000피트 상공 위에서도 산소 마스크를 벗지 못했습니다. 시상에서 인육이 타는 역겨운 냄새를 참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미군의 피해는 334대의 B-29 중 고작 14대에 불과. 축하하네, 르메이. 그러나 칭찬을 듣고도 마치 미친 사람처럼 소리치는 커티스 르메이. 나는 잠시도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한 극한까지 나는 폭격을 계속할 것입니다. 2차 대전을 시작할 때는 루즈벨트 대통령의
인도주의적인 호소가 있었지만 2차 대전의 끝은 이토록 끔찍하고 야만적인 살상이 당연하게 일어나며 끝났던 것입니다. 전쟁이 무서운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힘을 가진 강대국이 자신의 이익과 승리를 위해 갈 때까지 가는 순간, 바로 이때부터 전쟁은 일말의 인간적 양심마저 내버린 채 야만의 극치를 향해 달려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유익하고 흥미로운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